아니, 구글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한국에 있다고.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회사의 개발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벙찐 얼굴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탁자 끄트머리에 앉은 여성은 오직 한국에 구글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회의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영특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의 지원으로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웠고 그 뒤로는 혼자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게임 정도는 거뜬하게 만들 정도가 되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개발자로 확실히 정했고 컴퓨터 공학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쌓여가면서 제 손으로 만든 디지털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물론 여자가 많이 없는 공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종종 듣는 편이라서 그런지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친구들이 저를 동료가 아닌 여자로 바라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성 프로그래머로 사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워낙 이성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연구실에 틀어박혀 프로그램 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마 컴퓨터 공학도라면 누구나 인정하듯 인공지능이 미래를 이끌 거라는데 이견이 없을 거예요.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보다 앞서 나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늘 바빴습니다. 연애고 뭐고 다른데 눈 돌리는 건 사치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특히 저는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직접적이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주말마다 엄마가 입원한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를 하러 가거든요. 저희 엄마는 위암 말기셔서 지독한 항암 치료 끝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어요. 사실 제가 한국 분들께 제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 목숨만큼 소중한 우리 엄마는 사실 제 친엄마가 아니세요. 엄마는 대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이셨고 아빠와의 10년 넘는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하지만 1살이던 저를 입양하고 제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아빠가 덤프트럭과 충돌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됐고 우리 엄마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친딸 못지않게 키워주셨어요. 아니, 친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전부인 엄마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위암 말기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인 제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어떤 여자아이 이름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병동에 에블린이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 등장했다면서요. 저는 처음에 에블린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의 기초 바이탈을 체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거였죠. 미국은 간호사 인력난이 워낙 심각한 상황인데 얼마 전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사가 단순한 바이탈 체크를 실수해서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원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맥박, 체온, 혈중 산소 농도 같은 의무 기록을 암호화해서 수집하는 이동형 로봇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긴 대단한 로봇은 아니었고 요즘 식당에서 대중화된 서빙 로봇처럼 생긴 모양새였어요. 아직 에블린이 간호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호사 옆에서 보조인력의 형태로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하는 중이었죠. 심각한 미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는 중이라고 했어요. 사실 아직까지 에블린의 주된 기능은 소외된 환자들의 말동무 역할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재미난 유머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고독한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었죠. 저희 엄마는 그런 에블린을 너무 좋아했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방문하지 못하는 날에는 에블린이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물론 초기 버전이라 대답이 제한적이었고 어르신들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간혹 오해를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에블린이 실수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어린 꼬마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볼 때처럼 재미있어 하고는 하시더라고요. 웃을 일 없는 퍽퍽한 병원 생활에 유일하게 활기를 넣어주는 존재가 에블린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에블린은 하루 종일 무기력에 빠진 환자들에게 유일한 친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직 빈틈이 많은 에블린이 이 정도로 사랑받는데 더 정교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가다가 제 인생을 180도 확 바꿔놓을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엄마 같은 환자들에게 에블린보다 더 필요한 로봇을 선물해주고 싶던 제게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기회는 학과 게시판에 붙은 흥미로운 인턴 개발자 모집 공고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할 능력 있는 인턴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다소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건 인턴 기간 2달 동안 최소한의 급여만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에서 개발자의 연봉은 억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모두 공유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죠. 날짜를 세어보니 마침 바로 다음 주부터 여름 방학이라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픈 AI가 어떤 회사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그곳은 회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IT 기술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아서 201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그들의 핵심 목표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쌍방향 대화형 채팅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 공고를 보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와 딱 들어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급여는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딱 원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며칠 후에 공고를 낸 오픈 AI를 찾아가서 채용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금태 안경이 잘 어울리고 프로그래머다운 지적인 포스가 팍팍 풍기는 남자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회사라는 사실에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모든 설명을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글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뻑가버렸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인턴 합격 메일을 받았고 다음 주부터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죠.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대화형 채팅 인공지능에게 챗GPT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여기서 챗은 채팅의 대화를 의미하고 GPT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의 줄임말로 미리 학습된 언어 생성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인턴에 참가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서비스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반응과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한국 분들도 챗GP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분명 써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이상의 반응이 쏟아졌고 저희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했고 졸업 후에는 정식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챗GPT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은 개발자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사용자의 반응을 학습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부모님의 반응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였어요. 우리의 아이와도 같은 챗GPT는 전 세계의 수백 수천만 명의 사용자로부터 끊임없는 질문과 피드백을 들으며 끝도 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질문의 의도와 목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예리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끝내 무례한 질문에는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는 질문자와 말싸움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혹시 아직 챗GPT를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아무 말이나 입력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순순히 대답만 할 때도 있겠지만 사과를 하거나 화를 낼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챗GP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여러 회사에서 투자가 들어왔고 연구원들에 대한 복지와 급여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챗GPT를 보면서 저와 개발자들은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프로그램은 개발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고 결과가 무엇이든 끝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맞서는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경쟁자까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구글이 저희들을 상대로 한번 붙어보자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바로 구글에서 저희들의 챗GPT와 유사한 제민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구글이 자신들의 영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저희들을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맞대응은 아주 신속했어요. 구글은 제미니에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최신 언어 모델을 탑재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들도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상대가 전 세계의 인터넷을 지배하는 구글이라고 해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물러설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모든 개발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구글의 제미니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미니를 물리치고 굳건하게 1등의 자리를 굳힐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어느 날 엄마의 병문안을 떠났다가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휴대폰으로 자주 검색하는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구글보다 네이버를 보면서 한국의 소식을 접하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이미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단 한 곳, 한국에서만은 네이버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네이버를 검색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보를 수집하고 노출하는 방식이 특이했어요. 네이버는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정보를 학습해 제공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독특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검색어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았고 AI 필터링을 사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를 함께 노출해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은 페이지를 점점 상위에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페이지들의 공통점을 추려내서 학습하고 그 공통점을 가진 정보들을 찾아 제공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특징을 학습해서 점점 더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구글보다 네이버에서 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인들에게 웹서핑은 네이버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네이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티스토리라는 한국의 블로그 서비스를 인수했지만 한국을 따라하려던 구글의 시도는 글로벌 웹 시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구글은 한국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게 티스토리를 다시 되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네이버에 대해 알아가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병석에 누우신 뒤에 네이버로 한국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셨거든요. 저는 단순히 엄마가 향수병 때문에 한국의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오해였어요. 엄마는 정말 한국에 대해 더 생생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네이버를 사용하셨던 거였죠. 저는 이런 네이버의 시스템을 사내 회의 시간에 설명했고 결국 파트장님은 제게 한국으로의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구글이 끝내 한국을 지배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출장이 너무 기대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나라니까요. 게다가 아시아에서 인터넷과 IT 기술이 가장 발전한 선진국이고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었죠. 한국으로의 출장이 결정되자마자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엄마 목까지 한국을 잘 느끼고 오라고 당부하셨죠.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엄마의 응원과 격려를 가슴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넓고 최신 시설을 모두 갖춘 공항 청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덴버 국제공항보다도 대단한 위용을 보여주었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선진국인지 대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건강해진 엄마와 꼭 다시 방문할 거라는 다짐을 하며 공항에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공항철도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부까지 너무 깨끗하고 쾌적했거든요. 게다가 지하철 안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죠. 미국의 지하철 곳곳은 어디를 가도 지저분했고 밤이 되면 노숙자들 차지가 되는 위험 장소였거든요. 심지어 낮 시간에도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역산의 벤치를 차지하고 구걸을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발에 채이는 지저분한 쓰레기도 벽과 바닥에 늘러붙은 악취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지하철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버스와도 무료로 환승이 되는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지하철과 버스역마다 다음 배차 예정 시간이 떠서 정처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혀를 내두른 저는 다음 날부터는 한국의 다양한 IT 회사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난감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제면허증으로 차량 렌트를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던 거예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핸드폰이 울려서 조수석에 둔 가방에서 핸드폰을 빼려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은 거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쓰려고 빌린 렌트카여서 외국인인 제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었죠. 일단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방은 젊은 남성이었고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했어요. 그런데 차를 쓱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뒷범퍼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로서는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녁을 사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 시간이 있다면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의 이름이 민수라는 것과
저와 같은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생겨서 죽이 맞게 된 저희들은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공대생들만 나눌 법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된 친구처럼 친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면서 민수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니 한국의 IT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민수는 약속대로 제 숙소로 차를 가지고 왔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저는 IT 대기업인 삼성이나 SK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에 데려갈 줄 알았는데 민수는 탁 트인 한강 잔디에 그대로 돗자리를 펴더니 바로 여기가 한국 IT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허허벌판 잔디 위가 어떻게 IT의 중심지냐고 물어보았죠. 그때 민수는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땡겨요라는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점이 좋고 후기가 많은 치킨집을 골라서 서울페이라는 지역 화폐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저는 평소에 한국이 배달의 성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도 일반적인 배달로 치킨을 주문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어플은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협력해서 만든 공공어플로 일반 배달앱이 상인에게 1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공공어플은 0에서 2%의 낮은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서울페이라는 지역화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평점과 리뷰까지 한 번에 트래킹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남긴 투명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 즉,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지역 상인들은 낮은 수수료로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서울페이의 선순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이익을 생각하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국토를 가진 한국이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생활 밀착형 기술력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짧은 시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놀랐던 점은 특히 한국인들은 근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편함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가 남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놀랐던 게 사람들이 온갖 어플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개수의 어플이 깔려 있었죠. 아마 어딜 가도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불편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시원한 한강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치킨을 먹고 싶다거나 푹푹 찌는 더운 여름, 환승 시간을 고려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다거나 보통은 이런 걸 상상만 하고 포기해버리지만 한국인들은 편리하고 나은 발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여자들끼리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기계를 만들면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런 기계가 발명되면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태도를 한국에서는 집념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꼭 필요한 건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집념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름간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저를 위해 민수는 공항까지 따라와서 배웅해줬습니다. 귀국한 뒤에 파트장과 다른 개발자들 앞에서 출장 기간 동안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은 제외하고 제가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대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기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네이버와 다양한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현되었고 구글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바꾸려는 작은 노력과 생활에 밀착된 개선책으로
시간이 걸려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벤치마킹 한다면 챗GPT가 구글의 제미니에 따라잡히는 일도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국인들의 정신을 배워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다 같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하면서 브리핑을 마쳤어요.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제 눈으로 본 한국은 또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했으니까요. 브리핑을 마치자 모든 개발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공감했고 특히 파트장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너무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생활 가까운 곳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 원초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대한 발명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개발자의 일상으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제들과 매일같이 씨름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초기 투자자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저희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달러를 투자받게 되어서 다시 구글의 제미니를 따돌리기 위해 맹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탈로 불안해했던 개발자들은 다시 환호성을 지르면서 더 힘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인가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일같이 새로운 성과를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고 저 같은 개발자들은 거의 밤을 새우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에 파묻혀 사는 중이에요. 어쩌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담당자가 미팅을 하자는 연락을 받은 개발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고 미팅을 마친 개발자의 손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개발 요청을 담은 서류가 들려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개발을 하다가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막히는 게 생기면 민수에게 연락해서 자문을 구하곤 했고 민수는 바쁘지만 항상 친구인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 민수는 제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최신 논문을 갈무리한 자료들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시차를 계산해보니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보낸 자료더라고요. 저는 민수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게 되자 괜히 마음이 울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지구 반대편 친구를 챙겨주다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크다는 걸 느꼈죠. 언젠가 제가 민수에게 개발자들의 제어를 넘어서면서 폭풍 성장하는 인공지능을 보며 개발자로서 겁이 난다는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누군가 항상 나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지 않냐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공지능은 영원히 학습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건 배워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본능을 배울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그런 민수의 격려를 들으니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참, 요즘 민수가 제가 하도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지 않냐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다음 달에 휴가를 맞아 미국으로 올 테니 몸보신 겸 리프레쉬를 하러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자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방문 때 제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민수에게도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떤 맛집에 데려가줘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한국 분들의 취향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아비가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한국인들의 집념과 근성이 오늘날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의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